대한민국 대표 고수들의 투자 노하우를 배워봅니다. 안녕하세요. 주식쇼 스트라이크 2부의 김혜선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요. 전문가로부터 성공 투자를 위한 방법과 종목에 대해서 배워보고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에 대한 고민도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와줘요 리치맵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전화 상담은요. 02-3153-2631고요. 무료 문자는 013-3366-0110입니다. 자, 그럼 오늘의 감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종현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네, 고종현 전문가님의 강의 들어보기 전에요. 먼저 프로필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꾸준함과 안정성을 추구하는 투자, 저위험 고수익의 매매, 원칙과 기준을 갖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실전 대응을 펼친다. 고종현 전문가의 멘토링 곧 공개됩니다. 네, 고종현 전문가님의 즐거운 강의 시간 시작됐습니다. 먼저 지난 강의 시간이요. 저희 선물 옵션에 대해서 배워봤잖아요. 그렇죠. 이 초보자들에게는 다소 어려운 내용이지만 그래도 간단하게 좀 네. 포인트만 짚고 넘어갈까요? 이제 지난 시간에 좀 어려운 내용을 했죠. 네. 어려운 내용을 했는데, 이제 선물 시장과 파생 시장 안에 이제 선물 시장과 옵션 시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좀 특징을 가지고 있다. 파생 시장이 세계에서 손에 꼽을 정도의 유동성, 네. 거래대금을 자랑하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다른 시장과는 다르게 파생 시장에 의해서 현물 시장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 자주 벌어지기 때문에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네. 그래서 뭐 선물은 일종의 선도 계약이다라는 것부터 해서 네. 풋옵션과 콜옵션을 실제로 이제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도 외국인이나 기관이 선물이나 옵션을, 그러니까 옵션도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했죠. 콜옵션과 풋옵션. 네. 이런 상품들을 얼마나 사고 파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좀 민감하게 시장이 반응한다라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네. 네, 그런 것들을 실제로 직접 이제 해석하는 데 있어서 좀 그 방법을 좀 알려드렸었는데요. 네. 뭐 복습을 좀 해보자라고 한다면 선물은 주식과 똑같죠. 선물 매수는 그쵸? 시장의 상방 베팅을, 그렇죠? 네. 그리고 선물의 매도는 하방 베팅을 뜻한다. 네. 그리고 옵션 같은 경우는 약간 좀 다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옵션은 콜옵션 같은 경우도 콜옵션은 이제 똑같아요. 현물하고 선물하고 콜옵션은 매수를 하면 시장의 상방 위쪽을 보는 것이고 네. 매도를 하면 시장의 하방을 보는 것이고요. 네. 근데 풋옵션은 좀 다르다라고 했죠. 반대의 성향을 가지고 그렇죠. 있죠. 네. 풋옵션은 시장 구조 자체가 풋옵션을 매수한다라고 한다면 시장의 하방을 보는 겁니다. 거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얼마를 샀다라고 했을 때 풋옵션 같은 경우는 달리 해석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네. 풋옵션을 많이 샀다라는 것은 시장에 하락에 베팅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네. 하락 변동을 미리, 그러니까 선도 계약이라고 했죠. 파생 상품은 네. 미리 리스크 헤지를 위해서 풋옵션을 이제 매수를 많이 해놨을 때는 네. 시장의 이후 단기적인 하락에 베팅을 하고 있다라는 거, 네. 그런 부분들만 좀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오늘 왜 이렇게 힘이 없어 보이시죠? 제가요? 네. 네. 굉장히 우렁찬 목소리가 어디 가시고 말이죠. 그래요. 이번 주 강의, 네, 씩씩하게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 내용은 약간 좀 특별한 강의 시간 하루 정도 좀 소비해서 네. 준비해 봤는데요. 네. 제가 이제 원래는 4월 달부터 이제 이 화요일 2부 시간을 책임지게 되면서 네. 그때 아주 이제 초심 강의부터 해서 기본적인 강의를 지금 이제 7월 달부터는 기본적인 강의를 해나가는 거였어요. 네. 근데 아무래도 이제 시청자분들한테도 질문을 받을 때, 글쎄요. 저는 이제 나를 이제 아주 쉬운 강의를 4월 달, 5월 달, 6월 달에 걸쳐서 3개월 동안 했었고, 네. 7월 달과 8월 달, 그리고 오늘까지도 지금 현재의 강의는 약간 좀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네. 그러니까 초심자 코스, 스키 타보셨어요? 네. 스키나 보드 아니요. 타보셨어요? 보드 타봤는데요. 그쵸. 초보자죠. 그렇죠. 근데 네. 레벨에는 초심자 코스 있잖아요. 네. 그리고 초보자 코스가 따로 있죠. 네. 중급자가 있고 고급자가 있고요. 그러니까 초심자 같은 경우는 아예 모르는 상태에서 왕초보죠. 그렇죠. 네. 아주 이제 기본 이론하고 뭐 아주 기본기만 좀 다진 상태에서 이제 그렇죠. 기본으로 이제 넘어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아주 이제 베이직한 부분들을 이전에 이제 다뤘었고 이제 조금은 우리가 이제 실제로
엿보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을 좀 다루고 있는데 네. 제가 이제 그런 걸 좀 느낍니다. 질문을 받을 때 네. 잘 못 따라오고 계시구나. 아, 예. 아무래도 이제 혜선 씨 같은 경우도 주식 투자하신 지 얼마 안 됐고, 네. 저하고 이제 호흡을 맞추는 것도 얼마 안 됐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약간 좀 다시 돌아가기는 좀 그렇고요. 네. 그러니까 아주 초심자로 다시 돌아가기는 그렇고, 기본적인 내용상에서도 좀 쉬운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실제로 이제 현실적인 투자자들, 내가 투자 성향을 고르는 데 있어서, 투자 성향을 이제 확립시키는 데 있어서 네. 아주 현실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투자자들, 네. 그러니까 이전에 성공했다라고 하는 투자 대가를 좀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해요. 네. 혜선 씨도 좀 알고 계시죠? 월가에서 네. 돈 많이 벌었다라고 하는 사람들. 네. 기억나시는 분들 누구 있을까요? 가장 저명하신 분이잖아요. 네. 말 한마디에 네. 주식시장에 오르락내리락 그렇죠. 하시는 워렌 버핏이나 굉장히 많은 투자자들이 있겠지만 저는 지금 가장 그분이 떠오르는데요. 예, 워런 버핏도 있고 네. 익숙한 게 이제 피터 린치, 네. 예,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워런 버핏이라는 사람은 콜라 한 병 살 수 있는 그 돈을 가지고 네. 정말 많은 것을 이루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약간 좀 현실과는 괴리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약간 좀 현실적으로 이제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지금 현재 약간의 이제 연령대가 되시더라도 네. 예, 충분히 롤모델로 좀 삼아볼 수 있는 그런 투자 대가들입니다. 네. 그래서 약간의 이제 오늘 준비한 두 명의 이제 투자 대가는 네. 예, 제럴드 로브라고 하는 투자 대가하고 그리고 제가 갑자기 또 이름을 네. 니콜라스 다비스라고 하는 두 명의 투자 대가인데 이분들의 이제 성향을 정확하게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 성향이 뭔가 와닿으실 겁니다. 예,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워렌 버핏 같은 경우도 장기 투자, 가치 네. 투자로 유명을 하잖아요. 네. 근데 사실 일각에서는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을 두고 기업 사냥꾼이다라는 얘기들도 해요. 그러니까 어떤 측면을 보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걸까요? 아무래도 이제 대량 주식 지분 매입을 통해서 물량을 좀 잠궈 놓는 그런 형태의 네. 유동성 자체를 좀 줄여버리는 그런 영향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얘기들도 하는데요. 근데 아무래도 너무 괴리감이 있다라고 하는 게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 돈으로 1, 2억 가지고 주식 투자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몇백억 원, 몇천억 원을 가지고 이제 우리 시장 안에 있는 종목군들도 매도를 하기 때문에 운용을 하기 때문에 약간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하고는 좀 괴리감이 있고요. 제가 이제 첫 번째로 말씀드린 제럴드 로브라고 하는 사람은 네.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나요? 이 사람은 일단 이 사람의 투자 원칙, 투자 성향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어떤 사람인지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네. 기술과 집중 투자에 기술적인 분석과 집중 투자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지금 보시면 40년 주식 인생에서 거둔 수익이 3억 달러입니다. 근데 어마어마하네요. 약 3만 배예요. 3만 배. 예, 네. 3만 배의 주식 투자 수익을 거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자, 모험가 3를 즐긴 대가래요. 실제로 이 사람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네. 주식 투자는 어차피 투기다. 그것을 인정하고 인정하지 않고의 차이일 뿐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워렌 버핏이나 피터 린치라는 사람은 가치 투자를 통해서 정말 큰 돈을 벌었구나. 네. 올바른 투자는 가치 투자야. 안전을 중요시해야 돼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약간 좀 다른 생각과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는 거죠. 실제로 그렇게 해서 성공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네. 잠시 후에 이제 어떻게 성공을 했는지 좀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래서 또 유명한 것이 이제 1900년대 초에 미국의 대공황을 예측했던 사람으로도 좀 유명을 합니다. 그리고 네. 또 한 가지가 당시에는 1900년대 초에는 HTS나 PC 자체가 없었잖아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술적 분석을 하면서 손절매 룰이라는 것을 처음에 이제 확립시킨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대형주나 개별주나 어떤 종목을 매매하는 데 있어서 손절선은 뭐 4%로 딱 지켜야 돼.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 개념 자체를 확립시킨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요. 이제 원칙으로 돌아가는데, 특이해요. 아주 특이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사람을 굳이 딱 소개를 시켜드리는 이유가 제가 이제 주식 투자를 처음 이제 공부를 할 때 네. 자서전 비슷한 내용의 책을 읽었었어요. 네. 근데 사실상 저는 워렌 버핏이나 가치 투자가들이 하는 그런 그 투자 방법에는 전혀 그 공감대를 사지 못했습니다. 네.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제 롤모델이기도 했어요. 현실적인가요? 그렇죠. 아주 현실적입니다. 네. 자, 보시면요. 극소수의 종목을 반복해서 매매한다. 자, 제가 이제 일부 시간대에도 그 제 포트폴리오 안에 있는 담겨 있는 종목군들 좀 몇 종목 설명을 해드렸었잖아요. 네. 그 보시면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무리 좋은 시장이고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 하더라도 쉬지 않고 오르는 종목은 없다. 그렇죠. 결국에 등락을 거치면서 오르는 거거든요. 근데 등락을 거친다라는 것은 일시적으로 오르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한다라는 거죠. 네. 자, 아주 이상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팔거나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파는 게 주식이에요. 그렇죠? 네. 그것만 알면 다 아는 거잖아요. 자, 등락을 거치는 종목이 있습니다. 오를 때만 가지고 있고 내려갈 때는 현금 가지고 있다가 네. 또 오를 때만 가지고 있고 이게 말은 쉽지만 이게 전부죠. 실제로.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여러 종목이 필요 없다. 좋은 종목도 등락을 거듭하기 때문에 네. 그 안에서 이제 하락 구간에는 내가 현금을 쥐고 있으면 되는 것이고 반등이 들어갈 때는 사서 수익을 내면 되는 것이다. 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고 잘 알고 있는 종목 몇 종목만을 가지고 주식 투자를 한다라는 것이죠. 네. 실제로 50개 종목을 가지고 이 사람이 그런 3만 배의 수익을 냈어요. 네. 그러니까 그 극소수의 종목을 가지고 내가 알고 내 성향에 잘 맞는 종목을 가지고 매매를 한다라는 것이고 이러한 종목 50종목이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결코 시장 소외 종목군들을 가지고는 이런 매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네. 등락을 거듭한다라는 것은 투자자들이 샀다 팔았다를 자주 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시장 소외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밑바닥을 기고 있는 종목군들이 많죠. 네. 등락이 안 들어오는 종목군들은 결국에 매매를 못 해요. 네. 가격이 안 움직이니까. 그러니까 진폭 자체가 좀 크고 위아래로 추세를 가지면서 파동을 그리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 포커스를 좀 맞추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은. 네. 예를 들어서 우리 시장에 혜선 씨 좋아하는 종목 뭐예요? 저 현대차 예. 좋아하고요. 네. LG 그룹주들 관심이 네.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LG 그룹주들 가운데서도 LG 디스플레이나 LG 전자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많이 나와요. 네. 하락 구간에서도 등락이 세고요. 네. 상승 구간에서도 등락이 세요. 네. 현대차나 기아차도 마찬가지인데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는 작년 4월 달 이후에는 변동성이 많이 줄었습니다. 네. 그 전 2년 동안은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계속 올라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구간에서는 현대기아차가 알맞는 종목이죠. 이런 매매를 하기에는 소수의 네. 종목을 가지고 집중을 하는 매매를 하기에는 그러니까 이 유동성이 풍부한 시장 중심의 대형사 하이닉스도 있습니다. 네. 익숙하잖아요. 우리한테 익숙하다라는 것은 그만큼 시장에서 인기가 있다라는 것이고 네. 투자자들이 많이 샀다 팔았다를 할수록 종목의 등락은 커져요. 네. 그러니까 하이닉스나 뭐 LG 디스플레이, 현대기아차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변동성이 좀 적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삼성전자 초대형사인데도 불구하고 장중에 뭐 7%도 내리고 그렇죠? 네. 2, 3% 하루 이틀 오르면서 이틀 동안 5% 이상도 오르고요. 네. 삼성전자가 이틀 동안 5% 이상 오르는 거는 많이 오르는 거예요. 정말. 그렇죠. 초대형사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뭐 LG화학 같은 경우도 변동성이 클 때는 상당히 좀 크죠. 네. 지금은 좀 지지부진하지만. 네. 그리고 뭐 지주사들, 은행주들 중에서 특히나 이제 건설주들이죠. 유동성을 한 몸에 받는 산업재 종목군들, 조선사나 건설사 같은 경우는 등락이 좀 심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차이가 뭐냐면요. 이것도 좀 개념을 좀 잘 알고 가셔야 되는데
삼성전자가 하루 동안에 7%가 내렸다라는 것은 장중에 이제 7%의 진폭이 나왔다라는 건데 네. 그게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렇죠. 엄청나게. 네. 근데 소수의 종목을 가지고 빈번하게 그 종목만 가지고 매매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삼성전자가 7%가 엄청나게 크다라고 했잖아요. 보통 평균적으로 1, 2% 왔다 갔다 하면서 네. 찔끔찔끔 계속 오르고 찔끔찔끔 계속 내리는 게 삼성전자예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알맞지가 못하겠죠. 나는 소수의 종목을 가지고 샀다 팔았다를 해야 되는데 네. 변동성이 작다 보니까 내가 가지고 그냥 쭉 가져가는 거면 모르겠지만 소수의 종목을 가지고 반복 매매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유동성이 변동성이 커야 좋은 그렇죠. 거네요. 변동 진폭이 커야 그게 생명인 겁니다. 네. 그러니까 잦은 매매, 빈번한 매매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구간에서 마디 매매를 하려면 네. 명확하게 종목의 상승과 하락이 명확하게 구분이 돼야 되는데 삼성전자나 시장 소외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긴단 말이에요. 이렇게. 네.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기어버린다고요. 그럼 네. 이런 종목군들은 알맞지가 못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시장에서 인기 있는 종목, 예, 그리고 유동성이 풍부한 종목군들, 예, 이런 종목군들을 위주로 수세 종목을 가지고 반복 매매를 했다라는 네. 겁니다. 자, 그리고 평균 보유 기간이 1개월의 단기 매매래요. 네. 성향이. 자, 보세요, 시청자분들. 가치 투자를 하는 사람들과 내가 혜선 씨한테 질문해야 되겠어요. 네. 가치 투자가 좋으세요? 아니면 혜선 씨 성향이 네. 가치 투자가 맞다라고 생각하세요? 혜선 씨가 하기에는 기술적인 투자가 맞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두 가지 중에 뭘로 꼭 한 가지만 골라야 하나요? 그거 한번 골라보세요. 네. 지금 저라면은 가치 투자보다는 네. 네, 이렇게 단기 기술적인. 네, 기술적인 자, 매매를 할 것 같습니다. 참 재밌는 게요. 가치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기술적 투자를 가지고는 돈을 못 벌어라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네. 근데 기술적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가치 투자를 인정하는 경향이 세요. 근데 저는 이제 약간 좀 건방진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네. 가치 투자를 하면서 돈을 많이 번 사람, 수익을 많이 낸 사람들 대단합니다. 네. 결국에는 주식시장이 뭐 어떤 방법을 이용하든 수익을 내는 게 궁극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네. 돈을 많이 벌었다라고 하면 잘한 거예요. 네. 어떤 방법을 이용했든. 근데 가치 투자를 하면서 기술적 투자는 아니야라고 얘기하는 사람 치고 네. 기술적 투자를 해가지고 재미 보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결국에는 돈을 잃었으니까 그런 얘기들을 하는 네. 거겠죠. 부정적인 예. 견해가 있는 거죠. 네. 네. 저 같은 경우도 기본적 분석이라는 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부정하지 않습니다. 네. 분명히 중요해요. 그리고 기술적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기본적인 모멘텀이나 펀더멘탈을 통해서 기술적인 차트를 그리는 겁니다. 네. 기술적인 차트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분석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 사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기본적인 분석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시장 안에서의 수요와 공급을 통해서 과열과 침체를 반복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것은 밸류에이션이 아니라 시장 안의 수급이다 네. 라는 겁니다. 자, 보시면요. 평균 보유기간 1개월의 단기 매매잖아요. 네. 단기 매매를 하는 사람들은 빈번하게 매매를 하겠죠. 네. 여기서 또 한 가지 이제 팁이라는 게 있는데 빈번하게 매매를 하게 되면 제가 이제 지지부진한 종목군들, 진폭이 많이 안 나오는 종목군들 아까 예를 들었었잖아요. 네. 시간이라는 것도 돈이에요. 단기 투자자들한테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내가 아무것도 안 한 상태에서 한 달이 그냥 흘러버렸습니다. 그 안에서의 기회비용은 한 달 동안 계속 버려져 버린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것을 상당히 중요시했어요. 그래서 위쪽에 유동성이 풍부하고 인기 있는 종목만을 가지고 집중 투자를 했다라는 겁니다. 네. 자, 보시면요. 두 번째 이제 마지막으로 투자는 투기다. 시세 차익이 전부다라고 이런 말을 했는데 네. 당연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반복론이라는 게 시장에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식으로 돈을 벌었냐 네. 이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돈을- 다양한 방법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또. 네. 돈을 벌었냐 잃었냐 이게 네. 중요하죠. 네, 사실. 결론이 중요한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학창 시절에 공부하면 네. 예, 안 되더라도 열심히 하는 게 저 중요하다는 이런 과정이 얘기를 중요하다고 예, 그렇게 배웠는데요. 이 주식 시장에서는 좀 안 통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많이 안 통하죠. 그러니까 네. 그 실제로 이제 그 뭐 증권사나 운용사들 안에서도 경력이라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가방끈 아무리 길어봤자 네. 뭐 대학도 안 나오고 고등학교도 중퇴인 사람이 네. 가방끈이 정말 긴 사람을 이겼어요. 수익률로. 그러면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 이제 주식시장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투자는 투기다, 시세 차익이 전부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한번 각인시키고 가자라는 뜻에서 제가 좀 적은 거고요. 네. 자, 오늘도 칠판에 그렇게 많이 잘 지워지진 않네요. 그렇죠? 저번 시간보다는 예, 오늘 네. 되도록이면 양호한데요. 칠판을 좀 덜 써야 되겠어요. 네. 자, 두 번째로 넘어가서요. 자, 이제부터는 좀 원칙입니다. 예, 이제 이 사람이 그 첫 번째로 그 원칙으로 들었던 것이 그러니까 성향이죠. 어떻게 보면 네. 소수의 종목을 가지고 반복 매매, 내가 잘하는 종목을 가지고 반복 매매를 한다라는 것이고, 네. 내가 잘 아는 종목군들은 단기 매매를 할 수 있는 진폭이 큰 종목군들, 인기가 많은 종목이어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네. 자, 두 번째 원칙으로 넘어와서는 순절매야말로 하나밖에 없는 올바른 행동이다. 네. 예, 제가 이 사람 책을 읽으면서요, 딱 느꼈던 게 정말 매매 철학이라고 하는 게 네. 이 사람만의 매매 철학이라고 하는 게 정말 강하게, 그러니까 네. 뭐 표현을 어떻게 해야 돼? 와닿으셨나요? 아니요, 제가 와닿았다라는 것보다, 네. 그러니까 아주 강하게 확립이 돼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네. 사람만의 철학, 이 사람만의 투자 세계가 있구나라는 네.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손절매야말로 하나밖에 없는 올바른 행동이다. 이 사람은 그러니까 아주 원초적이고 원론적으로 돌아가는 얘기들을 참 많이 합니다. 네. 기술적 분석이 우선이야, 기본적 분석이 우선이야, 이런 것들은 쓸모없다라는 얘기예요. 네. 결국에 수익을 내는 데 있어서 내가 이제 리스크 관리를 하는 것도 이런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그 개별 성향이 강한 그 부실주들 있잖아요. 네. 부실주들도 매매할 수 있다 이거예요. 네. 손절매야말로 리스크 관리라고 하는 거야말로 유일하게 올바른 행동이라고 하는 게, 이해를 잘 하셔야 되는 게 부실주를 건드리지 말라라는 뜻이 아닙니다. 네. 수익을 낼 수 있는 진폭, 그 환경에 맞는 종목이면 매매를 하되 리스크 관리를 제대로 하자. 그러니까 네. 손실률로 리스크 관리를 제대로 하자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은 딱 순절선이 그 10%라고 해서요. 네. 마이너스 10%의 손실을 기록하게 되면 어떤 이유가 됐든 팔았습니다. 네. 어떤 이유가 됐든. 그래서 이런 이제 투자 원칙이라는 게 아주 명확하게 좀 확립이 돼 있는 사람이었고, 네. 그리고 손해보고 팔 줄 알아야, 손해보고 팔 줄 알아야 한다. 이거는 위에 거하고 이제 비슷한 거죠. 네. 그리고 니콜라스 다비스와 함께 손절매를 강조한 월가의 1세대, 1900년도 초에 어떻게 보면 제로드 로브라는 사람이 손절매라는 그 개념을 확립한 사람이라고 네. 보시면 돼요. 그 전까지는 실제로 주식 투자를 오래 하신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가 이제 매수 매도를 할 때 컴퓨터나 핸드폰으로 이렇게 찍어가지고 하지 않았잖아요. 글씨로 써가지고 매수해 주세요 해서 증권사에 창구에 갖다 냈죠. 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손절매를 강조를 했던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이제 차트를 보면서 뭐 여기다 이렇게 딱 선 그어놓고 이걸 뭐 지지로 확인하거나 네. 이탈을 하게 되면 손절매를 해야 돼. 뭐 이런 네.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런 걸 할 수 없었잖아요. 전혀 개념 자체가 없었는데 그렇죠. 네. 그걸 확립을 했다라는 게 중요한 거죠. 네. 대단한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고요. 네. 예. 적당할 때 빠져나와야 한다는 거죠. 적당할 때 빠져나와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손절매를 욕심을 할 수 버리고. 있을 때 네. 해야 된다라는 것이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기회비용은 투자자들에게 가장 큰 소비다. 예, 아까 말씀드렸던 겁니다. 시간, 돈을 잃는다라는 것이 무조건 종목의 하락, 그러니까 주가가 하락한다라는 것만 손실이 아니다. 네. 시간이라는 것도 정말 큰 비용이다라는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 여기까지 보게 되면 상당히 공격적이고, 그렇죠? 공격적이고 약간 좀 집중,
집중 투자를 하는 소수의 종목에 집중 투자를 하는 리스크를 즐기는 투자자였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네. 자, 그리고 세 번째인데요. 기술적 분석은 한문이 아닌 훈련이다. 참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시청자분들 와 닿으셔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강의하면서 정의라는 거 내리지 마세요. 네. 정의라는 게 뭡니까 결국에 제가 혜선 씨한테 첫 시간에 질문했던 거 있죠. 1 더하기 1. 네. 2가 될 수도 있지만 주식시장에서는 11이 1과 될 수도 1이 있죠. 더해져서 11이 될 수도 있다. 네. 그러니까 뭐 이평선이 골든크로스가 되면 매수해야 돼. 뭐 이런 정도의 정의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학문이라는 것처럼 외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경험을 하고 시장 안에서 오픈된 마인드를 통해서 노하우를 쌓아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기술적 분석이라는 것을 항상 이제 시청자분들에게도 설명을 해드릴 때 결국에는 기술적 분석이라는 것은 시장의 밸류에이션과 펀더멘탈에 의해서 차트를 그리는 것이고 네. 이것을 분석하는 게 이제 기술적 분석인데 이 기술적 분석이라는 것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 아니다. 과거에 있는 데이터들의 확률과 통계로 인해서 미래를 예측해보고자 하는 것이 기술적 분석이다라고 말씀드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뭡니까? 이전에 있었던 데이터를 가지고 이후에 대한 예측을 좀 해보자라고 하는 것, 이것이 전부인 겁니다. 어떻게 보면 기술적 분석이. 네. 패턴이고 뭐고 외울 필요가 없어요. 제가 지난주에 약간 조금 저도 당황스러운 질문을 하나 받았어요. 어떤 질문 받으셨나요? 그러니까 4월 달부터요. 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초심자 레벨에서 네. 아주 쉬운 내용들을 다 했거든요. 네. 정말 글쎄 모르겠어요. 제가 쉬운 건지 몰라도 네. 정말 저는 쉽다. 이건 이 정도면 되겠다라고 해서 강의를 했는데 네. 지난주에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혜선 씨한테 똑같이 질문해도 될까요? 네. 질문 받아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네. 차트가 있잖아요. 차트가 있는데 네. 파란색하고 빨간색 있죠. 네. 이거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아세요? 거래량을 통해서 사고 파는 아니요. 증폭이- 그게 아니라 네. 빨간색하고 파란색이 차이를 아시냐고요. 아, 빨간색과 파란색이요. 빨간색은 매수가 더 많은 거고 파란색은 그쵸. 매도가 더 많은. 그러니까요. 혜선 씨도 이게 네. 지금 기본이 됐어요. 네. 기본이 되다 보니까 제 질문을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건데 네. 자, 보세요. 왜 빨간색이냐고요. 다른 왜- 사람, 네. 왜 빨간색이냐고. 이 캔들이 네. 어떻게 왜 해서- 빨간색이 나왔는지. 예, 예. 그러니까는 시가보다 종가가 높거나. 그렇죠. 네. 그렇죠. 예. 네. 그러면 그렇게 거래량은요? 만들어졌죠. 거래량이요. 예. 거래량은 뭘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거래량 모르세요? 빨간색하고 파란색이 왜 나오는지? 당연히 매도가 많으면 파란색이 나오는 거고 아. 매수가 많으면 당연하지 않습니다. 혜선 씨. 아. 큰일 났네요, 정말. 어떡하죠? 예. 저 초심대로 초심자 등급으로 내려가는 건가요? 자, 보세요. 네. 이걸로 모르시는 분들이 정말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패턴이 어떻게 되는지, 네. 뭐 보조 지표는 어떤 게 있는지 이런 걸 먼저 배우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이 빨간색과 파란색은요. 네. 전일보다 거래량이 많으면 빨간색이에요. 어. 전일보다 거래량이 적으면 파란색이고요. 네. 그렇죠? 네. 이겁니다, 시청자분들. 예? 그리고 이 파란색과 빨간색의 캔들은 네. 아침 시초가가 밑에서 출발을 했다라는 거예요. 네. 종가가 위에서 마감을 하면 빨간색이에요. 상승 네. 마감을 했으니까. 네. 그리고 파란색은 시초가가 위쪽에서 출발했는데 아래에서 마감가가 결정이 되면 시초가 대비해서 아침 오전장부터 빠져서 하락해서 마감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파란색이 되는 겁니다. 네. 거래량에는 거래량을 잘 모르셨죠? 그런 의미가 예. 있었네요. 그러니까 시청자분들도 잘 알아두세요. 제가 이거를 가끔가다 받아요. 1년에 네. 한 두세 번. 네. 예. 그러니까 지난주에 이런 질문 좀 받았었고요. 전혀 저는 궁금해하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이 네. 막대를 보면서 거래량이 이 정도구나라고만 생각했지 그렇죠. 왜 빨간색이고 왜 파란색인지까지는. 그러니까 네. 실제로 이제 기술적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는 정말 특징적인 거래량이 아니면 네. 그리고 특징적인 거래량이면 그냥 눈에 띄잖아요. 전에보다 많이 늘었구나. 네. 수반됐구나. 전에보다 네. 많이 감소했구나. 눈에 띄는데 그러니까 뭐 의외의 질문이기는 해도 시청자분들 이후에 도움 되겠죠. 뭐. 네, 예. 그렇죠.
자, 다시 강의로 넘어가서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서 이 기술적 분석인 학문이 아닌 훈련이다라는 것에 이 말에 대한 유점은요, 네. 시청자분들 책 보고 공부할 거 없다라는 겁니다. 네. 이 사람은 아주 원초적이고 원론적으로 돌아간 사람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주식 투자를 하는 이유는 돈 벌기 위함이에요. 수익 내기 위함입니다. 저점과 네. 고점을 알면 그게 전부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네. 싸게 사가지고 비싸게 팔거나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팔거나 두 가지 방법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기술적 분석은 훈련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전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공부를 하신다라고 했을 때 서적 같은 거 보시면서 외우지 마시라는 뜻이에요. 네.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문외한이라고 하더라도 이 차트를 보면서 확률과 통계를 내보고자 하는 겁니다. 이전에는 지금 현재의 시기와 이전에 유사한 시기가 있었는데 네. 이전에는 유사한데 이렇게 됐구나. 그럼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분석을 하는 게 기술적 분석이거든요. 네. 100%의 결과, 100%의 가능성이라는 건 기술적 분석에서 없습니다. 시청자분들. 예? 근데 기술적 분석뿐만 아니라 기본적 분석을 하더라도 100%의 결과를 나올 수는 없어요. 100% 성공의 결과를 나올 수는 없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제가 이제 기술적 분석을 하나하나씩 강의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확률을 더해가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다라고 말씀드리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알고 가도록 하시고요. 네. 자, 앞에서 이제 얘기했던 겁니다. 좀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마이너스 10%의 룰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네. 마이너스 10%는 매수가 대비해서 마이너스 10%가 빠지면 손절 로스컷이 걸리면서 뒤도 안 돌아보고 매도했다. 네. 현금화를 했다라는 것인데 또 한 가지가 잘 오르고 있어요. 내 매수가 대비해서 한 20% 올랐습니다. 네. 근데 나는 한 30%까지 보고 있었어요. 네. 20%까지 올랐다가 20%부터 갑자기 상승폭을 줄이더니 매수가 근처까지 내려와 버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20%까지 오르다가 9%까지 다운이 됐어요. 네. 줄어들었어요, 수익이. 그럼 그냥 파는 겁니다. 네. 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10%가 밀려버리면 로스컷 기준으로 잡았다라는 거예요. 네. 로스컷이 아니죠. 익절선이죠, 익절선. 네. 이익이 나더라도 고점 대비해서 10%가 밀려버리면 현금화를 했다라는 겁니다. 챙겼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원칙이 있었고 단순한 장단기 이동평균선 돌파를 이용했다. 자, 여기서도 이제 이동평균선이 나오죠. 네. 자, 제가 지금 이 제럴드 로브가 했던 얘기들, 이 사람이 가지고 있던 성향이나 투자 성격, 투자 습관을 가진 것에 조금 더 추가를 해야 되는데, 네. 그것이 뭐냐면요. 단순한 장단기 이동평균선 돌파를 이용해서 성공을 했었던 시기는 네. 이 사람이 실제로 현역으로 활동을 할 때 그 시기였다라는 거예요. 네. 지금은 실제로 단기 이동평균선이 장기 이동평균선을 중장기 이동평균선을 골든 크로스 했다라고 해서 매수해야 되는 때는 지났거든요. 네. 그러니까 누구나 알고 있고 실제로 시장에서 맞지는 않습니다. 골든 크로스와 데드 크로스 가지고 매매를 하는 게.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에도 골든 크로스와 데드 크로스를 중요시하게 얘기를 하는 이유가 과거에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만 매매를 해도 돈을 벌 수 있는 시기가 있었어요. 시청자분들, 지금은 누구나 주식 투자를 하면서 객장에 가가지고 이거 펜으로 써가지고 주식 투자하지 않잖아요. 매수매도하지 않잖아요. 누구나 HTS 보면서 차트를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그 당시에는 아니었다라는 거죠. 정보를 기술적인 분석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한정적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시기에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렇게 매매를 했던 거예요. 네. 근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장단기 이동평균선 가지고 매매해봤자, 거꾸로 가는 수가 더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얻을 수가 있는 것은 이 사람은 남들이 안 하는, 그러니까 남들과의 해석 방법이 달랐다라는 거죠. 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당시에 이동평균선 보는 사람 거의 없었거든요. 네. 근데 이 사람은 보면서 이걸 통해서 기법을 만들고 자기만의 매매 방법을 만들어서 그것만 이용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이 있고요. 자,
여기서도 앞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내용하고 조금 섞이는데요. 이제 좀 정리를 해보자라고 하면, 네. 주식 투자는 학문이 아니라 훈련이다라는 건 아까 했었고요. 예. 자,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네. 이 사람이 어떤 얘기를 또 했었냐면요. 앞에서 이제 말씀드렸죠. 주식 투자는 어차피 투기다. 네. 그것을 인정하고 인정하지 않고의 차이다라고 말씀드렸죠.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했던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덧붙여서 했던 얘기가 안정된 이익을 안정된 작은 수익률을 차곡차곡 더해가려고 하는 사람은 네. 결국에 실패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어. 단기적인 공격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만이 그 안에서 제대로 된 승부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진짜 저 역시도 지금까지 이제 주식 투자를 하면서 네. 복리의 법칙이라고 해서 참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근데 실제로 복리의 법칙이라는 걸 체감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복리의 법칙을 체감하기 위해서는 네. 좀 뭐라고 해야겠죠? 투자하는 금액이 커야지 확 그렇죠. 와닿을 것 같아요. 네. 조그마한 돈을 가지고 복리를 현실적으로 느끼기에는 굉장히 힘들죠. 그것도 맞기는 하지만 네. 그 1년에 기대 수익치가 얼마나 되세요? 기대할 수 있는 내가 1년에 벌고 기대할- 싶은 수익 음, 예. 연수익률. 1억? 아니요. 그러니까 퍼센트로 그렇죠. 하면 100%라고. 2배요. 네. 예. 하루에 100%면 성공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네. 하루에 1%씩 그 1년 동안 시장이 열리는 그 기간 날마다 1%씩 번다라고 했을 때 1년이면 몇 퍼센트인 줄 아세요? 몇 퍼센트인가요? 1000%가 넘습니다. 1000%. 누구나 다 알고 있잖아요. 네.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복리의 법칙이라는 걸 상당히 매력적으로 다 느끼고 있습니다. 네. 근데 실제로 투자자분들,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이 체감을 이미 하신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실까요? 네? 체감을 했다면 이런 실패한 투자자들도 없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말 그대로 이상적인 꿈일 뿐이다. 네. 실전적으로 네가 주식 투자를 그 투자자가 주식 투자를 해서 돈을 벌려면 네. 말 그대로 투기 성향을 가지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이용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실제로 이 사람은 그렇게 매매를 했고요. 공격적으로. 그렇죠. 그게 제가 이것도 좀 말씀을 드릴게요. 공격적인 것 이꼴 네. 위험 투자라고 생각하세요? 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아닌가요? 저는 그게 고정관념이라고 생각을 해요. 공격적인 것은 빠른 매매라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빠른 매매라는 사람이 무조건 리스크가 크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죠? 대답을 못 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시청자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빠른 매매를 하는 사람들이 왜 위험합니까? 도대체. 빠른 변동성이 매매를- 큰 종목군들을 매매한다라고 해서 왜 위험한 거죠? 어려운데요. 리스크라는 것은 시청자분들이 어느 정도 알고 투자를 하시냐 또는 어느 정도 능숙한 매매 방법을 구사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리스크라는 것은 크고 작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르면 리스크라는 것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네. 공격적인 투자라고 해서 무조건 리스크가 크다. 아니라는 겁니다, 시청자분들. 그러니까 저도 여기서 이제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네. 아직 투자 대회 같은 거는 안 해보셨죠? 네. 아직. 예, 경험을 꼭 해보세요. 네. 저도 이제 뭐 PC 게임이나 온라인에서 게임이라는 걸 잘 못해요. 네. 게임이라는 건 못하고 재미도 없습니다. 흥미도 잘 못 느낍니다. 네. 근데 주식 투자를 하면서 온라인상에서 경쟁을 하는 거잖아요. 네. 다수와. 네. 보면은 증권사에서 이제 투자 대회를 할 때 수익률이 매일같이 집계가 돼요. 등수가 매겨집니다. 네. 거기서 저도 희열을 느꼈던 것 같아요. 어. 근데 그 경쟁을 하면서 이제 다른 사람들하고 싸우는 거잖아요. 수익률 게임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투자 대회라는 것이 보통 증권사 투자 대회를 하면 8주를 해요. 8주. 네. 2달이죠. 네. 약 2달가량이에요. 2달가량 주식 투자에서 내가
혜선 씨가 네. 정말 나는 좀 많이 배웠어. 이제 잘할 것 같아. 네. 이제 잘해라고 했을 때 2달 동안 수익률 얼마나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이 내면 뭐 한 7, 80% 7, 80% 정도? 요. 네. 네. 자, 보통 대회, 이 주식 투자 대회에서는요, 네. 시장 상황과는 관계없이 200%는 전부 넘어요. 입상자들 같은 경우는. 네. 근데 이 사람들이 공격적인 투자를 하지 않고서야 그런 수익률을 낼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럴 근데 수 없죠. 그러면 공격적인 투자를 하면서 수익을 냈어요. 그만큼의 수익을. 네, 2달 동안 네. 200%가 넘는. 보통 정말 2006년도, 2007년도에 시장 좋을 때는요, 1000% 넘는 수상자들도 상당히 많았어요. 네, 그러니까 대단합니다. 있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돈을 벌잖아요, 시청자분들. 된다고요. 물론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는 거죠. 네. 막연하게 나도 할 수 있어 이게 아닙니다, 시청자분들. 제가 이제 그 주변에 그 이제 대학 후배놈들을 이제 주식 투자 관심 있는 친구들은 이제 조금씩 뭐 스터디를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네. 자, 제가 이제 그 친구들 사이에서 이제 유행하는 단어가 네. 불나방이에요. 불나방. 그거 무슨 의미인가요? 불나방이 어떤 나방을 왜 불나방이라고 합니까? 모르세요, 그거? 밝은 어두운 공간 밤에 모닥불을 지펴 놓으면 빛을 따라서 와요. 네. 거기에 빠져서 타 죽습니다. 어, 그러니까 뭐 일개 참 그 가슴 시린 얘기들이기는 한데 네. 보통 개인 투자자분들 테마 매매하시는 분들 빨갛게 기둥 이렇게 서면 네. 따라붙고 그쵸. 하는 사람들을 얘기를 해요. 불나방이라고. 네.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이제 말씀드렸듯이 중요한 것은요, 시청자분들. 공격적인 투자라고 해서 무조건 리스크 큰 거 아닙니다. 돈 잃을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것도 아니에요. 예, 공부를 어느 정도 하고 어느 정도 내가 능숙해져 있느냐에 따라서 돈 잃을 확률이 줄어들고 돈을 딸 수 있는 확률이 증가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사람은 현실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1%의 복리법칙 1년이면 1000%가 넘는다는 거 누구나 안다.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예? 그러니까 공격적으로 집중적인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한 겁니다. 이 사람. 네. 결국에는 이 사람도 실패한 사람이 아니에요. 네. 결과가 나와 있는 사람이죠. 네. 된다라는 거죠. 예. 자, 그런 게 있고요. 예. 이거는 그냥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예. 뭐, 가진 돈의 전부를 투자하는 것은 처음부터 지는 게임을 시작하는 것과 같다. 이 사람 룰에 하나 더 있었습니다. 예. 어떤 룰이 있죠? 현금 100%와 주식 80% 네. 상당히 즐겼어요. 음. 현금 만들 때는 100%를 쉽게 만드는데 네. 주식을 100%를 채우지는 않죠. 항상 20% 정도의 잉여 자금을 만들어 놓고 현금을 둔 상태에서 투자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말 특수한 경우라고 하면 시장이 뭐 말 그대로 급폭락을 했던 그런 구간 안에서 20%를 하루 이틀 사이에 투입을 해서 네. 활용을 하는 그런 매매를 구사했어요. 그냥 네. 평이한 시장에서는 20%를 죽어도 안 썼습니다. 네. 최대의 주식 비중이 80%였다라는 거죠. 자, 지금 보시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진 돈의 전부를 투자하는 것은 처음부터 지는 게임을 하는 것과 같다. 혜선 씨도 지금 전 재산을 네. 예를 들어서 뭐 가지고 있는 차와 가지고 있는 집과 다 자산을 팔아서 그 돈을 가지고 주식 투자를 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네. 심리적인 압박이 엄청나겠죠. 저는 하루도 못 살 것 같은데요. 네. 이 돈을 네. 잃어버리면 정말 그 압박감이라는 게 매매에 반영될 수밖에 없겠죠. 네. 그렇죠.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20%는 심리적으로라도 남겨놓는 게 중요하다. 네. 그래야 네가 매매를 제대로 할 수 있다. 네.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나는 평생 동안 잘하는 일부 종목만 집중적으로 연구해 반복 매매를 했다라는 거. 그리고 유연성의 확보, 고정관념 갖지 말라는 뜻이죠. 네. 정의 짓지 말라는 뜻입니다. 네. 예. 그런 것들이고요. 오늘 제가 제러드 로브하고 니콜라스 다비스하고 두 분을 소개를 시켜드려야 되는데 첫 번째 이제 제가 제일 좋아하는 투자자가 이 사람을 소개를 네. 제대로 시켜드렸는데 두 번째 분은 시간이 없어서 못 해드리겠네요. 네. 근데 아마도 다음 주는
그 강의해야 되고요. 네. 예. 다음에 이제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예. 네, 시청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이 니콜라스 다비스에 대한 투자가에 대해서도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 잘 들었고요. 현실적인 투자가의 투자 방법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저는 이어서 시청자들을 위한 종목 상담 시간 가지고 돌아올게요.